문제다린 신혜손입니다. 23년도 3회 제2과목 직업심리학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21번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의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우리 직무 분석 유형은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과 과제 중심 직무 분석 딱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다고 했는데요. 이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과 과제 중심 직무 분석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표준화된 분석 도구를 개발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은 바로 표준화된 분석 도구의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표준화된 분석 도구 개발하기 어려운 것은 바로 과제 중심 직무 분석이에요. 잘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시험 문제 이 직무 분석 유형은 매 회차 시험 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2번에 직무들에서 요구되는 인간 특성의 유사 정도를 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이다. 3번에 대표적인 분석 도구로서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의 대표적인 분석 도구가 바로 직위 분석 질문지 PAQ예요. 4번에 과제 중심 직무 분석에 비해서 보다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2번, 3번, 4번은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의 특징이고 1번이 틀렸어요. 22번 수퍼의 진로 발달 이론의 설명으로 틀린 거. 수퍼의 진로 발달 이론의 핵심은 뭐냐면요. 직업적 자아 개념이에요. 자아 개념. 2번에 직업 선택은 타협과 선택이 상호작용하는 일련의 적응 과정이다. 맞는 내용이죠. 3번에 진로 발달은 유아기에서 시작해서 성인 초기에 완성된다. 아니 이 수퍼가 바라본 진로 발달은요. 전 세계에 걸쳐서 전 생애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탐색하고 정착하고 유지하고 쇠퇴하는 이런 주기를 거치는 것이에요. 4번에 직업 발달 과정은 본질적으로 자아 개념을 발달시키고 실천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수포는 보았어요. 꿰뚫어 보기 보시면 수포의 진로 발달 단계 5단계 나와 있죠.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 성탐, 확유세 시험 문제 2차 실기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진로 발달 이론 학자 중에서 수포의 위치는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수포의 진로 발달 5단계 성탐 확률세 23번 직무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직무 분석은요 1번에 직무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절차 그래서 1번 답이네요. 2번에 직무의 내용과 성질을 고려해서 직무들 간의 상대적인 가치를 결정하는 절차 이게 바로 직무 평가라는 것이죠. 3번에 보시면 작업자의 직무 수행 수준을 평가하는 절차이다. 직무 수행 수준을 평가하는 절차 말 그대로예요. 바로 직무 수행 평가에 대한 정의이고요. 4번에 작업자의 직무 기술과 지식을 개선하는 공식적 절차를 우리는 교육 훈련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무 분석의 정의 직무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절차이다. 1번이 이렇게 답으로 나와야 되겠네요. 24번 솔직하고 성실하면 말이 적고요. 고집은 세요. 이런 직선적인 사람들은 홀랜드의 어떤 작업 환경에 잘 어울리는가. 홀랜드의 육각형 모형 우리가 여러 차례 했었어요. 2차 실기에도 가장 많이 나온 문제 유형이라고 했었죠. 때문에 직업 상담사를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 홀랜드의 육각형 모형이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은 이미 지금 귀에는 익숙하실 거예요. 6가지가 바로 이렇게 현실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탐구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형이 있죠. 진취형이 있고 관습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탐의 사진관 이렇게 외웠어요. 누구의 사진관? 현탐의 사진관. 현실형은 사회형과 바로 이 대조적 성격을 띠는 것이에요. 대각선 위치에 있기 때문에요. 탐구형은 진취형과 예술형은 관습형과 각각 대조적 성향을 띈다. 현탐의 사진관, 누구의 사진관? 현탐의 사진관. 그래서 이미 우리가 현탐의 사진관에 대해서 귀에 익숙하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콕 집어 해설에 현실형 어떤 것이다, 탐구형 어떻다, 예술형 어떻다 이런 것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 2차 실기 준비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요 바로 솔직하고 성실하면 말이 적고 고집이 세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바로 현실적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작업 환경에 잘 어울린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3번이 이렇게 답이 돼야 되겠네요. 25번. 럽키스트와 데이비스의 직업 적응 이론에 나오는 4가지 성격 양식이라고 했었어요. 럽키스트와 데이비스 또는 다비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제시한 직업 적응 이론에서 성격 양식 차원 4가지요. 민첩성 있고요. 역량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친화성이 아니죠. 리듬이에요. 리듬. 그래서 리하고 네 번째 지구력 지에서 민영리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성격 양식 차원 4가지 민영리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민영리지가 2차 실기에도 여러 차례 나왔었거든요. 콕 집어 해설을 참고해서 민첩성은 어떤 내용인가? 정확성보다 속도를 중시한다. 민첩성이니까요. 역량은 근로자의 평균 활동 수준을 의미한다. 리듬은 활동에 대한 다양성을 의미한다. 지구력은 다양한 활동 수준의 기간을 의미한다. 이렇게 2차 실기 대비해서 외워두시면 되겠네요. 내용도 쉬우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비교해둘 곳은 꿰뚫어 보기 보세요. 직업 적응 이론의 성격 양식이 아니라 이번엔 적응 방식 4가지 윤근 적반에 대해서도 우리 알아두시기 바래요. 26번. 심리 검사의 유형과 그 예를 짝지은 것으로 틀린 것은 이 흥미 검사의 대표적인 검사 유형이 검사 예가 BPI 직업 선호도 검사죠. 그리고 직업 적성 검사는 AGCT가 아니에요. 이 AGCT는 적성 검사가 아니라요. 집단 지능 검사란 말이에요. 집단 지능 검사예요. 그래서 2번 틀렸어요. 성격 검사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캘리포니아 성격 검사 CPI를 들고 있고요. 직업 가치 검사의 대표용 MIQ를 이렇게 들고 있네요. 그래서 정답 2번이 틀린 내용이에요. 27번. 조직 구성원에게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여러 분야의 능력을 개발시키는 경력 개발 프로그램은 무엇이냐? 경력 개발 프로그램 유형은요, 우리가 5개를 들 수 있었죠? 첫 번째가 자기평가 도구예요. 개인 상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정보 제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종업원 평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종업원 개발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개정종종 이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자개정종종. 자기평가 도구에는 경력 워크숍과 경력 연습 책자 등이 있었고요. 개인 상담은 개인 상담이고 정보 제공에는 사내 공모제, 기술 목록, 경력 자원 기간 등이 있어요. 종업원 평가에는 평가기간, 심리검사, 조기 발탁제 등이 있고 종업원 개발에는 훈련 프로그램, 후견인 프로그램, 직무 순환 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종업원 능력을 개발시킨다 했으니까 이 종업원 개발에 해당되어 있죠. 그 중에서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직무 순환 프로그램 2번이 이렇게 답으로 가시면 되겠어요. 1번의 직무 확충이라는 것은 상위 직무 내용 일부를 하위 직무로 이관시키는 것이다. 해설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직무 확대라는 개념은 직무의 양적 확대를 말하는 것이고 4번의 직무 재분류는 직무의 종류 및 중요도에 따라서 재분류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28번. 직업 적응 이론과 관련해서 개발된 검사 도구가 아닌 것은 1번의 MIQ예요. 미네소타 임포턴스 퀘스천네어 해서 MIQ 역시 직업 적응 이론과 관련해서 개발된 검사 도구이고요. JDQ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앞에 미네소타가 빠져 있어요. 미네소타가 들어가 있어도 되고 이렇게 빼고 해도 돼요. MJDQ라고도 하고 그냥 JDQ라고도 해요. 3번의 MSQ도 역시 직업 적응 이론과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4번의 CMI는요. 진로 성숙도 검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크라이티스가 개발한 검사 도구 진로 성숙도 검사 CMI요. 여기 maturity 이렇게 나와 있죠. 진로 성숙도 검사예요.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이 되어야 되겠네요. 29번. 직무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변인이라고 했는데 직무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변인은 둘로 나눠볼 수 있어요. 개인 속성이냐 1번과 3번의 성격 유형과 통제 소재는 바로 개인 속성이라고 보고요. 사회적 지원은 상황 속성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크게 개인 속성과 상황 속성 둘로 이렇게 나눠 볼 수 있는데 이 성격 유형에는 A, B 유형이 있어요.
통제 소재는 내적 통제자냐 외적 통제자냐 이렇게 둘로 나눠보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어떤 성격 유형과 통제 소재는 개인 속성이고요. 2번의 역할 모호성이라는 것은 역할이 애매하다는 것이죠. 역할이 애매하다 보면 역할 모호성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발생 원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2번이 바로 틀린 내용이 되겠어요. 30번. 조직 감축에서 살아남은 구성원들이 조직에 대해 보이는 전형적인 반응이 무엇이냐? 살아남은 구성원들은 조직에 대해 높은 신뢰감 아니죠. 이 조직에 대해서 배신감을 많이 느낄 것이에요. 이번에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요. 잘리지 않기 위해서 종종 불이익도 감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2번이 답이네요. 살아남은 구성원들은 다른 직무나 낮은 수준의 직무로 이동하는 걸 거부하지 못하죠. 그냥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잘리지 않으려면요. 비참한 것이죠. 4번에 조직 감축에서 살아남은 데 만족하면 조직 몰입을 더 많이 한다. 조직 몰입을 더 많이 할 수가 없죠. 조직에 대한 배신감으로 정말 같이 일하던 바로 어제까지만 내 옆에서 일하던 같은 동료 직원이 잘려나갔는데 30년 동안 일해온 결과가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2번이 틀렸다는 내용이에요. 상식적으로 읽어봐도 알 수 있어요. 31번. 톨버트가 제시한 개인의 진로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닌 것은 1번의 교육 정도 해당되겠죠. 2번의 직업에 대한 흥미 되겠고요. 3번의 직업 전망은 개인의 진로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니라고 봤어요. 톨버트는요. 3번 틀렸고 가정, 성별, 인종도 해당되어지네요. 32번.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방안 중 하나로 이소 우화에 나오는 여우와 심포도 또 나왔죠. 주요 방어 기제에 해당하는 것인데 우리가 주요 방어 기제에 대해서는 억부합 반투주에서 일단 6개만 외워놓자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2차 실기에서는 이 6개만 알고 하면 충분하니까요. 뭐 6개를 그냥 쓰시오라는 것도 있고요. 주요 방어 기제 6가지 쓰시오. 6개 쓰면은 그냥 6점 되는 것이고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며 하면은 3가지 자신 있는 거 3가지 쓰고 설명하시면 되는데 여우와 심포도는 우리 그런 얘기 했었죠. 여우가 길을 가다가 아주 먹음직스러운 포도를 발견했는데 너무 높이 달려 있어서 자기가 딸 수 없게 되자 에이 저 포도는 분명히 신포도일 것이야 이렇게 자신의 그 상황에 대해서 합리화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3번의 합리화가 정답이에요. 억부와 반투주 이렇게 6가지 외우라고 했었어요. 억압, 부인, 합리화, 그리고 반동 형성, 투사, 그리고 주지와 이렇게 외우라는 얘기죠. 억압은요. 죄의식이나 수치스러운 생각 등을 무의식으로 몰아내는 것이라고 했었어요. 2번에 있죠. 그 다음에 1번에 있는 투사는 뭐냐면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마치 다른 사람의 것이냐 생각하고 남을 탓하는 거예요. 남 탓하는 거예요. 투사라고 했었죠. 합리화는 수용되기 어려운 자신의 언행을 정당화하는 것이 합리화예요. 주지화는 고통스러운 문제를 둔화시키기 위해서 추론 그리고 분석 등의 지적 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주지화라고 해요. 그 꿰뚫어보기 보시면 합리화의 대표적인 예로 여우와 심포도 있고 반동 형성이라는 거 원래 그 소망이나 충동 등을 원래 방향과 달리 반대로 돌리는 것이니까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준다 이런 우리 속담이 있고요. 전치는 위치를 바꾸는 것이에요. 종로에서 땀 맞고 한강에서 놀러다닌다. 대치는 말 그대로 대신하는 거죠. 꽁 대신 닭이다. 보상은 작은 고추가 맵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33번. 역할 갈등의 발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보시면 직업에서의 요구와 직업 이외의 요구가 다를 때 발생한다. 결혼기념일 예를 들었었죠. 그래서 이건 개인 간 역할 갈등이라고 하고요. 2번에 개인이 수행하는 직무의 요구와 개인의 가치관, 채권 추심해서 다니는 사람 예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개인의 역할 갈등이라고 하고요. 3번에 개인에게 요구하는 두 사람 이상의 요구가 다를 때 발생한다. 요거 송신자간 이렇게 역할 갈등이라고 했었어요. 4번에
개인의 책임 한계와 목표가 명확하지 않아서 역할이 분명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역할 모호성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4번이 바로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34번. 다음에 해당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학교에서 실시하는 성취도 검사나 적성 검사의 점수를 정해진 범주에 집어넣어서 학생들 간의 점수차가 작을 때 생길 수 있는 지나친 확대 해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러한 규준을 우리는 표준 등급이라고 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규준에 대해서 이렇게 규준의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집단 내 규준이라고 해서 세 가지는 필연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가 백분위 점수이고요. 두 번째가 표준 점수예요. 세 번째가 표준 등급이에요. 여기서는 표준 등급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100표표를 집단 내 규준 100표표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 23년도 2차 실기에 1회, 2회, 3회 모두 홀랜드의 육각형 모형과 더불어서 모두 출연한 바 있다는 사실이요. 100분의 점수는 표준화된 집단의 점수 분포에서 한 개인의 상대적 위치를 나타내는 점수이다. 100분위 점수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냥 답을 딱 이렇게 정해버렸어요. 왜냐하면 1차 필기에 나왔던 보기 내용을 제가 그냥 정답으로 설정했거든요. 1차 필기에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 2차 실기에 이렇게 답을 쓰면은 도저히 틀리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번에 표준 점수는 분포의 표준 분차를 사용해서 개인의 점수가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를 표시한 것을 표준 점수라고 한다. 표준 등급은 원 점수를 1에서 9까지의 구간으로 구분해서 각 구간마다 일정한 점수나 등급을 부여한 것이다. 이거는 표준 등급이라고 해요. 그래서 집단 내 규준 100표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죠? 35번. 검사의 신뢰도 중에 하나인 크롬바우 알파가 크다는 것이 나타내는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가 신뢰도 추정 방법 중에서 문학내적 합치도라는 추정 방법이 있는데 이 문학내적 합치도의 추정 방법 두 개, 크롬바우 알파 개수와 그리고 쿠더 리처드슨 개수라는 것이 있어요. 콕치버 해설에 나와 있어요. 이 중에서 크롬바우 알파 개수가 크다라는 것은요, 검사의 문항들이 동질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상 들어가는 건 의미가 없네요. 36번. 진로 정보 처리 이론에서 진로 문제 해결의 과정을 의미하는 이 커사비 과정이라고 했었죠. 우리가 쉽게 가스배라고 했었어요. C는 커뮤니케이션이죠. A는 analysis 분석이에요. 그리고 S는 synthesis에서 종합 또는 통합이라고도 해요. 통합이라고 나온다고 해서 틀리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그런 질문 많이 받아요. 그냥 종합이면 종합이라고 하지 통합은 또 뭐냐? 우리가 외국의 지식을 외국의 학문을 받아들여서 학자들마다 저마다의 해석이 달라서 그런 것 뿐이니까 여하튼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 다음에 B가 있는데 B는요 valuing이에요. valuing. 이렇게 valuing에서 이건 가치 부여, 평가라고 하는 것이죠. 가치 부여 또는 평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맨 끝에 있는 E는요 엘리베이션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execution이에요. execution.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execution에서 우리가 execution execution에서 뭐 실행, 집행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실행이나 집행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다시 한번. 진로 정보 처리 이론에서 진로 문제 해결의 과정을 의미하는 이 커사비, 즉 가스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커뮤니케이션, 어널리시스, 신서시스, 밸류잉, 그리고 execution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정답 4번이네요. 그래서 37번. 표준화 검사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표준화 검사는요. 검사의 실시와 채점이 객관적인 검사를 표준화 검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3번의 신뢰도 검사와 그리고 타당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고요. 4번의 규준 집단에 비교해서 피검사자의 상대적 위치를 알기에 용이해요. 하지만 이런 표준화 검사를 할지라도 체계적 오차와 무선적 오차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2번이 틀렸어요.
왜냐하면 체계적 오차라는 게 뭐냐면 꿰뚫어 보기 잘 나와 있네요. 응답자 개인이나 검사 자체의 특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오차를 체계적 오차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검사를 표준화시켰다고 할지라도 이런 오차 발생할 수 있죠. 그리고 무선적 오차는 검사 과정에서 통제되지 않은 요인들에 의해서 우연히 발생하는 오차가 무선적 오차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어떻게 표준화를 한다 할지라도 발생하는 오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38번 검사 결과로 제시되는 100분의 95에 관한 의미로 옳은 것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상식적으로 갖다 찍을 때 제일 많이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100분의 95예요. 100분의 95라는 것은요. 지금 여기 4번에 나와 있는 내담자의 점수보다 낮은 사람들이 전체의 95%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4번이 이렇게 옳은 것이니까 본인 생각하고 반대되는 경우에는 이거 잘 헷갈리지 않도록 파악해 두시기 바래요. 39번 윌리엄스를 분류한 임상적 상담 과정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다시 말해 여기는 임상적 상담 과정이라고 했지만 특성 요인 상담의 그 상담 과정 마찬가지예요. 많이 했던 것이에요. 분종진 예상추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1번이 이렇게 답으로 가시면 되겠죠. 40번 반두라가 제시한 것으로서 어떤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과제 시도의 여부와 과제를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결정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 효능감 이론이죠. 4번 중요해요. 자기 효능감 이론이요. 자기 효능감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과제 시도 여부와 과제를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결정한다. 이렇게 문제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2차 실기에서 자기 효능감에 대해서 쓰시오 하면 이 내용을 갖고선 답으로 정답으로 만들어서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하튼 지금 40번의 반두라의 자기 효능감 이론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지금 꿰뚫어 보기에 보시면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가지 나와 있어요. 첫 번째가 성취 경험, 다른 표현으로 수행 성취라고 하고요. 두 번째 대리 경험, 간접 경험이요. 세 번째가 사회적 설득이 있네요. 그리고 네 번째가 생리적 상태와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대 사생, 성대의 사생, 성균관대학교 사생팬, 성대 사생 이렇게 외운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강혜진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